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번에 공중보건 심화반 열게 된 김희영입니다. 자, 심화반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 느낀 거 뭐냐면 제가 정말 여태까지 무식했구나 이런 걸 좀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중간 브레이크를 좀 걸긴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아예 그쪽 분야 공부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브레이크를 걸고 하면서 이제 알려드릴 것만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심화반이라 해서 내용을 아주 어렵게는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원래부터 알고 있는 거에 조금 연장,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었는데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거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건 그냥 외워두세요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이해 위주로 가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쪽에서도 좀 더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은 수시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그쪽 공부를 하고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식의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주어진 시간이 모두 4시간입니다. 그래서 50분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처음 2시간은 앞에 쪽에 이론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한 120쪽인가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뒤에 2시간은 이제 문제를 풀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2시간은 이론, 뒤에 2시간은 문제. 근데 앞에 이론하고 문제가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냥 있는 대로 다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시면서 그동안의 기본적인 이론을 머릿속에 좀 다시 되살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는 따로따로 다른 내용입니다. 앞에 이론하고 뒤에 문제는 다른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이론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뒀냐면 맨 앞에 차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차례 부분 잠깐만 보세요. 자, 그 건강의 개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외에 또 다른 개념들이 좀 있어서 조금 이렇게 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알려드리면서 제가 좀 걱정도 되는 게 좀 앞선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역학 부분, 보건 통계 이런 부분은 좀 깊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또 헷갈려 하시는 거 있어서 그래서 이건 좀 깊게 들어갔습니다. 보건 통계라든지 역학 부분 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신경 쓴 게 이제 환경 쪽이요. 환경 쪽이 시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이제 환경 쪽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환경 하시는 분들은 6개월이 한 기간이, 우리는 3개월이잖아요. 근데 그분들 6개월이 한 텀이에요. 굉장히 양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것만 좀 이렇게 뽑아서 알려드릴, 이건 이제 문제 쪽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점점 식품위생 보건영양 쪽이 좀 많이 나와서 이쪽도 좀 장난 아니거든요, 분야가.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건행정도 어떤 분이 보건행정을 좀 알려주세요. 좀 깊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보건행정은 만약 여러분 중에 보건행정을 따로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그 정도 스타일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보건행정을 전혀 안 듣고 계세요.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도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살 거고, 이거는 심화반은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해 주시면 요건 설명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 걸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이론부터 들어갈게요. 자,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는 크게 4가지인 건 아실 겁니다. 하나가 신체적, 또 하나가 정신적, 또 하나 사회적, 그 다음에 뒤늦게 이제 들어갔다가 빼졌는데 하여튼 지금도 들어가 있는 영적인 개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보건학적 개념으로는 물리적으로 쾌적한 공해 없는 환경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된대요. 환경, 이거 무슨 건강일까요? 네.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의 개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또 하나 우리 이제부터 영적인 것도 하나 더 집어넣기로 하겠습니다. 요 4개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공해 없는 환경이. 예, 여기 신체적인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신체적 건강으로 들어가요. 자, 두 번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 비친 나의 모습과 현실적인 나 자신의 모습인 현재의 나, 그러니까 이상적인 나가 있고 현재의 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일치가 되면 건강한 상태래요. 이거 무슨 건강일까요?
이게 정신적인 건강이에요. 정신적인 건강. 자, 세 번째입니다. 사회적인 역할과 규칙,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게 직업을 가질 때 건강하다는 의미, 무슨 건강? 이게 사회적 건강이겠지. 자, 네 번째입니다. 상해나 장애가 없으며 동시에 생리적인 기능이 정상 범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서 항상성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요게 신체적 건강. 자, 다섯 번째입니다. 개인의 직관적인 판단. 우리 직관적인 판단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영감이라고도 하죠. 이런 직관적인 판단과 정신적인 초월의 상태에서 자기 중심적인 상태로 자기 만족을 경험하는 상태. 이게 뭐냐면 영적인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내 느낌이 이래. 느낌대로 했더니 괜찮아. 그럼 이게 영적인 건강이 있다는 거죠. 하여튼 요거를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 자, 건강 개념이 변천이 있습니다. 신체 개념, 요게 몇 세기 이전이죠? 19세기 이전.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죠? 심신이원론, 이렇게 하죠. 심신이원론. 19세기 이전입니다. 그러면 심신 개념은 19세기죠. 그리고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심신이론론이에요. 심신이론론. 자, 그 다음에 생활 개념은 20세기죠. 20세기. 그리고 요게 웰빙이에요. 웰빙입니다. 요게 우리가 처음 접근에 들어갑니다. 생활 개념은 웰빙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요. 생활 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 그냥 생활 개념 있잖아요. 근데 생활 수단 개념이라는 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럼 생활 수단 개념은 뭐냐면, 자, WHO의 개념은 웰빙이었죠. 생활 개념이었죠. 이건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대신에 웰 밸런스드 라이프라고 하는 동적인 상태를 건강이라 하는 거야. 결국 WHO의 건강은 동적이라 그랬어요? 정적이라 그랬어요? 정적이라 그랬어. 근데 여기에 동적인 개념인 웰 밸런스드 라이프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평형적인 건강이에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두 가지가 갖고 있대. 두 가지가. 하나가 건강 잠재력. 또 하나는 건강 위의 요소. 그러니까 내 몸에는 건강 잠재력이 있고 또 건강 위의 요소.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가지가 평형을 이루면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생활수단 개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건 동적인 개념이고요.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건강 잠재력.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력소. 요게 건강 잠재력이고요. 요게 건강 위의 요소의 도전에 잘 버텨나간다면 평형적인 건강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웰 밸런스드 라이프. 그래서 요즘 현재는 웰빙이라는 단어 대신에 웰 밸런스드 라이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건강은 일상생활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은 물론 개인적인, 사회적인 활력소의 긍정적인 면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결국 내 몸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건강은 긍정적인 면을 가리키는 거야. 그동안은 우리 뭐에 포커스를 뒀죠? 우리 긍정적인 거에 포커스를 뒀을까? 부정적인 거에 포커스를 뒀을까? 예,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프세요? 부정적인 것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 봐서 부정적인 걸 없애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내 몸의 긍정적인 면을 살리는 거죠. 그러면 이 부정적인 건 없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현재의 건강 개념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건강 개념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거 하나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질, QOL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삶의 질. 어디서 들어봤죠? 삶의 질? 무슨 모형에서?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에서 제일 처음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찾는, 여기서 삶의 질이 되게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갑니다. 자, 삶의 질이란 건강 상태, 기능적으로 불편이 없음, 안녕, 생활 만족, 행복감 등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게 삶의 질이에요. 그래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신체적 활동 기능, 그리고 주관적, 자각적인 건강 상태, 이걸 이제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지. 거기에 세 번째 보시면 정신적인 건강 상태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들어가 있고, 다섯 번째 생활 만족감, 의욕도도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모두 다가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질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요게 되게 중요한데 여태까지 우리 책에도 없었고요. 그리고 요게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건강 질병 현상이 결정 요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셀프 케어라는 단어 제가 얘기했었었는데 기억하시죠? 셀프 케어. 그래서 셀프 케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셀프 케어. 자가 관리, 자기 관리 이거죠. 자가 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 영향을 주는 요소. 요게 거기 보시면 모두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쪽에 아직 안 나와서 이걸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냥 첫 번째가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타고나는 거. 그렇죠? 근데 유전적인 요인 자체를 결정 요인으로 인정하진 않아요. 그럼 뭐냐? 일종의 감수성이죠. 내가 그 분야에 유난히 약해. 내가 호흡기에 유난히 약해. 내가 또는 무슨 위쪽이 좀 나빠.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 그래서 감수성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유전적 요인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 관련 요인. 성 관련 요인이라는 건 남자, 여자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성 자체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화적, 행태적 요인의 차이 등으로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문화적, 행태적 요인, 남자니까 담배 펴도 돼. 남자니까 여자인데 왜 네가 담배 펴? 이런 식으로. 이런 행태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성과 관련된 것도 이러한 셀프 케어의 결정 요인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들은 사회 경제적 요인.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블랙 리포트라고 있습니다. 블랙 리포트 보이시나요? 그래서 블랙 리포트 결과 1980년에 연구를 했었었는데 전문직에 비해서 비숙련 육체 노동자가 사망률과 이학률이 높다고 보고됐대요. 결국 비숙련이면서 노동일 하는 사람들이 금방 죽는다는 거죠. 이게 사회 경제적 요인 이런 것들도 관여하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생활 습관. 자, 생활 습관 하면 생각나는 사람 라논드. 예, 여기서부터는 아실 겁니다. 자, 생활 습관 몇 퍼센트? 50%. 그런데 이러한 생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제를 하는데 이때 통제에는 내적 통제위가 있고 외적 통제위가 있습니다. 자, 담배를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 또 금연을 하고자 하는 욕구 간의 갈등에서 내가 우리나라가 금연 구역을 설정했어. 이거는 느낌의 외적 통제일까요? 내적 통제일까요? 예, 외적 통제위. 그래서 국가에서 외적 통제를 위해서 금연구역을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금연껌으로 흡연의 유혹을 물리쳐. 내가 스스로 금연껌을 사서 그 다음에 유혹이 있을 때마다 껌을 씹어. 이건 뭐죠? 내적 통제위. 그래서 대부분 생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 몇 퍼센트? 예, 20%. 여기서는 물리적 환경뿐이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가정 환경, 학교 환경, 산업체, 지역사회 환경도 포함이 됩니다. 자, 유전입니다. 몇 퍼센트? 20. 그 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 10%. 예, 보건의료 서비스에는 보건의료 시설뿐이 아니라 서비스의 분배요. 서비스의 분배, 요게 뭐냐면 보건의료 전달 체계. 아, 보건의료 서비스는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 거. 하나는 시설이고 또 하나가 보건의료 전달 체계. 자, 보건의료 전달 체계 하면 뭐 또 생각나세요? 두 개의 단어. 응? 지역화, 또 하나 단계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국가의 지역화가 잘 돼 있다. 그 국가의 단계가 잘 돼 있다. 그러면 보건의료 서비스가 아주 공평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이 좀 건강하다.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 그렇죠. 영국 같은 데는 단계화도 잘 돼 있고 지역화도 잘 돼 있잖아. 그래서 대부분 영국 사람들이 좀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요. 자, 그럼 다섯 번째는 환경. 환경 안에는 생물학적 환경, 물리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 환경은 뭐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물리학적 환경에는 고열, 한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구나 이미 아실 거예요. 사회적 환경을 잠깐 볼까요? 사회적 환경 안에는 보건의료 체계,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의료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 고용실직, 입시제도도 들어가네요. 교육제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입시제도가 강하니까 아이들이 일찍 또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살해서. 범죄율. 또 새로운 보건 지식을 받아들이는 주민의 태도.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다 그러네. 사회적 간섭.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대중매체 등도 포함이 됩니다. 대중매체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환경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문화적인 요인.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는 제가 예전에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을 거야. 제가 해인초등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은 다치면 보건실로 안 온다 그랬죠. 어디로 간다 그랬죠? 깊은 산골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까졌어.
까졌는데 피가 질질 않는데 빨간 약 안 바릅니다. 그럼 어디로 가냐면 깊은 산골에 가서 들쥐똥을 구하러 다닌다 그랬잖아요. 들쥐똥하고 밥풀을 으깨면 고약처럼 바뀌어요. 그걸 여기다 붙여요. 그럼 또 신기하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래 있다 보니까 들쥐똥이 어디 있나 하면서 이걸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하여튼 이런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그 셀프 케어의 결정 요인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7번째는 정치적인 요인도 또 해당이 된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이해가 되는 건 다 이해가 되면 웬만하면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 특히 정치적 요인에는 보건의료 정책이요. 자, 보건의료 정책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조직, 전달 체계, 사회보장, 의료보험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 정치적인 요인은 그 보건의료 전달 체계, 이거랑 연결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건강 결정 요인이 된다. 아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렇게 7가지가 셀프 케어 결정 요인이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네모 박스 안에는 이런 걸 좀 집어넣어 봤어요. 감염성 질환의 전파와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숙주의 특성. 숙주라는 거는 우리 인간 몸, 예, 이 숙주의 특성을 좀 봤습니다. 하나가 생활 행태, 그죠? 병인과의 접촉을 억제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요소. 이게 생활 행태에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펴. 그러면 접촉을 용이하게 하는 거지. 담배를 끊었어. 접촉을 억제하는 거죠. 그거 외에 위생습관, 성생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가 생물학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에는 예를 보면 연령, 성, 종족 이런 것들 또는 영양 섭취, 면역 반응. 그래서 대부분 하시는 영양사 선생님들은 보시면 먹는 걸 잘 먹어도 병원에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런 생물학적 요인이 또 관련을 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 보시면 일반적인 방어기전. 이게 뭐냐면 피부, 코, 소화기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방어기전.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피부에 상처가 안 나도록 좀 해라. 상처가 나면 그만큼 균이 들어올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자, 특별 방어기전. 이게 뭐냐면 염증 반응이요. 그래서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겼다는 거는 내가 지금 내 몸이 방어를 하고 있는 중이다. 염증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염증이 안 생기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정상이 아니지. 하여튼 염증 반응은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숙주의 방어 체계를 우리 면역만 올리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생활 행태, 생물학적 요인 이런 것들이 좀 관여하고 있고, 우리 보건학자 눈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요 5개 중에서. 네, 생활 행태 요인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생활 행태에 대해서 계속 우리 배우고 있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셀프 케어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 모형 들어갑니다. 자, 건강 모형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생의학적 모형. 자, 생의학적 모형은 심신 이원론. 요건 아실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부터 이제 안 배운 거 들어갑니다. 생물학적 일탈 상태래요. 아, 우리 사회적 일탈은 배우셨죠? 사회적 일탈에서 T8승이 제시한 거 뭐였었죠? 내가 아프면 일상생활을 하지 않아도 돼. 이런 거. 이제 회사에 안 나가도 돼. 세수 안 해도 돼. 이게 사회적인 일탈이잖아요. 근데 생물학적인 일탈 상태가 병이라고 얘기한 게 생의학적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일탈이야. 그리고 요거는 우리 이미 배우셨을 거야. 특정 병인설. 뭐예요? 결핵균이 들어가면 나는 결핵에 걸려. 그죠? 특정 병인설이야. 또는 내가 장티푸스 균이 내 몸에 들어와, 그럼 장티푸스에 걸려. 요건 아실 겁니다. 자, 질병의 보편성. 요거는 뭐냐면, 질병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이다. 내가 잘 살아도 결핵균이 들어오면 결핵에 들어오죠. 내가 굉장히 용감한 장군이야. 그래도 결핵균이 들어오면 결핵에 걸립니다. 이게 보편성이에요. 자, 5번째, 과학적 중립성이에요. 결국 의학은 신체와 질병을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그래서 균이 있다, 병이 생긴 거죠. 균이 없다, 병이 안 생긴 거죠. 이걸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결국 과학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주장하는데, 아, 생리학적 모형은 과학적인 중립성이구나. 주관적인 거 없습니다. 객관적인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현실은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환자가 이제 균이 들어왔어, 병이. 그래서 이제 결핵균이야. 그럼 결핵약을 저희가 처방을 내리죠. 그럼 결핵약을 잘 먹으면 나야 돼, 안 나야 돼? 잘 나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나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응? 어떤 요인 때문에? 내성뿐이 아니라 사람의 사회생활도 스트레스도 관련이 있어요.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약을 먹어도 별로 안 나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스트레스 없어. 약 먹어 금방 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현실에서는 중립적이기가 어려워.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줘도 어떤 사람은 금방 낫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요.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이게 생리학적 모형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여튼 생리학적 모델에서는 과학적 중립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안 그렇다. 그 다음에 생리학적 모형은 전문가 중심의 의료 체계예요. 맞죠? 전문가가 판단해서 질병이면 병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과도한 개입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대요. 과도한 개입주의가 뭐냐면 특정 부위에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그 부위를 오려내죠. 또 만약에 이 사람 몸에 결핵균이 있어. 그럼 결핵균을 죽이죠. 이게 과도한 개입주의. 그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 솔직히. 예, 내 몸이 알아서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조금 찢어졌어.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가 알아서 들러붙어요. 그렇죠? 그렇게 내버려두면 되는데 과도하게 과학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과도한 개입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생리학적 모델. 그러니까 지금 단점도 하고 장점이 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개입주의라는 거는 생리학적 모델을 지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이제 자녀적 건강 개념. 자녀적 건강 개념이 뭐냐면 질병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건강은 자녀야. 이해되세요? 자, 대부분 생리학적 모델은 아픈 사람이잖아요. 아픈 거고 나머지 거 뭐야?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쪽은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한 거고 아픈 게 자녀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해되셔야 돼. 그래서 생리학적 모형에서는 질병이 최고고 나머지가 건강이야. 자녀적인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결국 생리학적 모델이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또 나쁜 것들이 좀 많다. 조금 오버하는 거다라고 좀 느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역학적 모형.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비워놨습니다. 역학적 모형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 하면은 세 가지였는데 숙주, 병원체, 환경. 예, 지렛대 모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제가 비워놨습니다. 아실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반가로 3번도 아시죠? 사회 생태학적 모형. 사회 생태학적 뭐죠? 숙주, 환경, 또 하나가 개인 행태. 이게 사회 생태학적 모형. 숙주, 환경, 개인 행태. 아실 겁니다. 자, 전인적 모형이 뭐랑 똑같은 말이야? 이게 총체적 모형이죠. 총체적 모형은 네 가지였는데. 하나가 제일 큰 게 생활 습관. 몇 퍼센트? 아니야. 43%. 아까는 라운드가 얘기한 거고, 요거는 총체적 모델은 생활 습관이 43%.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체 생리. 요게 27%.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환경이었을 거예요. 환경. 요게 몇 퍼센트냐면 19%. 제일 작은 게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의료 시스템 11%. 그래서 퍼센트를 여기서 외우지 말고 순서를 좀 정해놓으라는 거죠. 제일 큰 게 생활습관, 그 다음에 인체생리, 세 번째가 환경, 보건의료 시스템. 이게 11%. 그래서 이건 순서대로 외우시라 그랬어요. 이거 시험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전인적 모형까지는 우리 배웠을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우리 안 배운 겁니다. 웰리스 모형. 자, 웰리스는 던 알고 있는데, 던이 누구였죠? 던. 자, 던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는 건강한 거고, 여기로 갈수록 질병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건강의 연속성 개념을 제시하는 사람, 또는 건강의 연속적 개념 말고 동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사람. 요 사람 제시한 요게 웰리스 모형이에요. 웰리스 모형. 자, 그래서 던에 의해서 처음 소개됐고요. 웰리스를 뭐라고 봤냐면 개인의 생활 환경 내에서 각자의 가능한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통합된 기능수단. 아, 내가 내 생활 환경에서 내 기능을 최대한 발휘를 해. 그럼 이거는 웰리스예요. 웰리스. 내가 팔다리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다리가 없고 그런데 내가 화가야. 그러면 내가 붓을 입에다 물고 그림을 그려. 그럼 나는 웰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걸 본 겁니다. 자, 결국 동그라미 2번이요. 웰리스 모형에서 건강은 충만하고 유익하며 창조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의 이상적인 상태. 그쵸? 건강의 예비적인 준비 상태인 불건강을 극복하기 위한 힘과 능력. 이게 웰리스예요. 그래서 웰리스는 내가 아무리 팔다리가 없어도 최대한 모든 거를 다 발휘해. 그럼 이거를 웰리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잠깐 볼까요?
자,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안녕 상태, 활력, 작업 능력, 그리고 효율 등의 긍정적인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많은 수의 질병들이 신체의 정화작용 자체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것을 본대. 이해되세요? 내 몸에 어떤 질병이 내 몸 스스로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자체 정화작용에 의해서 치료가 된다고 보는 게 웰니스 모형. 그렇죠? 우리 정화작용은 아시죠? 공기의 정화작용도 있고 물의 정화작용이 있는 것처럼 인체 몸에도 정화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화작용으로 언제든지 깨끗해질 거다라고 보는 게 웰니스 모형.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자, 이 모형에서는 전통적 의료 외에 개인의 건강에 대한 신념, 가치에 근거해서 대체요법이 추구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게 대체요법인 건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체요법은 결국 웰니스, 그러니까 던이 제시한 겁니다. 던이 우리 몸에는 이렇게 아픈 거 외에 신념도 있고 가치도 있어. 그러니까 대체요법으로 이 병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앞으로 나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이제 주관적 건강.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객관적인 건강 지표는 의사들이 지정해 놓는 거고요. 주관적인 건강 지표는 내가 내 스스로 건강을 측정하는 거지. 대부분 시험 문제는 주관적인 건강 지표에 대해서 잘 안 나올 겁니다. 근데 혹시 나올까 봐서 이제부터 조금 앞서 나가는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주관적인 건강 지표, 특히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한 4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를 다 외우기도 그렇고 일단 저는 제시는 합니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시험 문제가 저도 낼 것 같기도 하는데 EQOD라고 있습니다. 자,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예요. EQOD.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자가 평가요. 그러니까 설문지인데 자기가 체크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기재하는 방식이고요.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 표현이 쉽고 다양한 임상적인 상황에서도 쉽게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되게 더 활용하기가 좋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대요. 그래서 EQOD를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국가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걸 좀 하는데 문항을 좀 보세요. 문항, 운동 능력, 그리고 자기 돌봄 능력, 셀프 케어. 아까 제가 셀프 케어 얘기했을 거야. 그다음에 일상 활동, 통증 불편감, 불안, 우울. 그래서 5가지로 구분이 돼 있고 이렇게 5개의 문항에 모두 3점 척도입니다. 문제가 없다, 다소 문제가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5개의 질문에 대해서 문제 없다, 다소 문제가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결국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나쁜 거죠. 그래서 EQOD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F36, SF12, 12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보건 정책에 대한 평가예요. 자, 일반인이나 노동인구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건강 수준을 측정하는 대규모 조사에서 널리 사용하는 척도가 SF예요. 자, SF36은 9개의 하부 영역, 3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쭉 써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좀 모르셔도 되고요. 거기 한 5, 6번째 칸에 보시면 모든 영역의 점수를 합산해서 0점에서 100점까지 분포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건강 상태. SF36은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SF12, 이거는 36을 간단히 축약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총 12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요것도 역시 100점으로 환산을 합니다. 이거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건강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그렇게 나올까요? 삶의 질 측정 도구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제목만이라도 좀 기억하시고요.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기 중에 슬쩍 SF36은 점수가 좋을수록 어떤 거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좋을수록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건지 낮은 건지 요것만 좀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문항을 물어보는 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WHOQOL 그러니까 WHOQOL이에요. 그러니까 WHO에서 제시한 QOL 삶의 질 그렇지? 이거예요. 거기서 보시면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한 삶의 질 척도예요. 그래서 보시면 100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영역은 모두 4개 영역이야.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신체 건강 영역, 2번째 심리 영역, 3번째 사회관계 영역, 4번째 환경 영역. 요게 우리 WHO의 건강의 개념이랑 똑같은 건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또 하나가 영적인데 여기서 환경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4개에 대한 영역을 질문을 한 건데 이거 역시
맨 마지막 삶의 질이 높을수록 척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이건 WHO가 제시한 거야. WHO가 제시한 삶의 질 척도. 그러니까 WHO QO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WISF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나라 직장인과 지역사회 인구 집단의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인뿐이 아니라 지역사회 인구 집단입니다. 요거 역시 쭉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그냥 슬쩍 넘어가시면 되고요. 거기도 보시면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해요. 아, 이건 점수가 높을수록 나쁜 거네. 스트레스가 높은 거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게 PWISF야. 그리고 27에서 54점이 고위험 스트레스군, 9에서 26점이 잠재적 스트레스군, 8점 이하를 건강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요게 지금까지 했던 게 뭐예요?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 그래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가 4개였었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은 정신질환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중에 MMPI 들어본 기억 나세요, 안 나세요? 나지요? MMPI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다면적 인성검사예요.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되게 정신이 없어요. 566문항에 388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게 이거 MMPI. 그래서 이거 뭔지 정신질환입니다. 또 인지능력. 그 다음에 우울증 검사. 요새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CSDK라고 해서 이거는 DK니까 보시면 한국, 코리안 거기 써있죠. 그러니까 한국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기 기입식인데 우울증 간이 선별 도구입니다. 우울증 있느냐 없느냐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고요. 자, 요거는 그 밑에 줄에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우울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경험한 거. 그리고 모든 연령층에서 적용 가능하고 역학 연구에도 적합한 게 CSDK.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거기서 20문항으로 이루어졌는데 20문항에 대해서 쭉 어떤 분야 좀 써봤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자, 보시면 총점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네요. 그리고 절단점은 일반적으로 16점에서 25점을 이용해서 16점은 우울증 추정, 25점은 우울증 확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16점 우울증의 추정이야. 25점 우울증 확정 하시면 되고 총점 60점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MMSE라고 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치매 선별 검사요. 지금 현재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MMSE거든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는데 치매 선별 검사 이게 5분에서 10분 정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MMSE?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4개의 단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볼펜, 보여줘요. 볼펜, 그 다음에 종이, 그 다음에 옷 이렇게 하고 이거 5분 뒤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5분 동안 다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5분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생각하게끔 하는 게. 요게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하여튼 요게 MMSE. 자, 보시면 자, 5분 내지 10분에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는데 심하거나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된 치매를 탐지하는데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대요. 아, 심하거나 중간 정도의 치매는 딱 좋아. 그러면 뭐예요? 지금 치매가 시작되는 사람한테는 이게 효과가 있어 없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약간 조금 중증이야. 또는 중간 정도 됐어. 그럴 때는 좀 타당도 높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MMS 1번 시간 진압력 5문항, 장소 진압력 5, 기억 등록 3개 뭐 이런 거 좀 있습니다. 총 30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각 문항당 1점이 주어지고 자, 보시면 결국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해.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그리고 10점 미만이면 심한 치매, 10점에서 19점이면 중등도, 20점에서 23점 경한, 24점 이상이면 정상으로 보고 있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MMSE는 치매 선별 검사구나. 그리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괜찮은 거구나, 좋은 거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아까 MMS는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은 좀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GDS. 자, GDS는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 인지기능 장애가 의심되는 환자의 임상양당 심각도를 평가하도록 제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가벼운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한테 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주로 기억력과 일상생활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진 평가 척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치매. 그러니까 치매 쪽은 결국 MMSE 아니면 GDS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반가로 3번. 요건 어디서 보셨을걸요? 일상생활 능력 조사 도구. 뭐예요? ADL, 또 하나 IADL. 네, 이거는 현재 보건소에서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 자, ADL 다시 한번 볼게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활동으로 일상생활의 역할과 과업을 수행하는 기능 상태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목욕, 옷 입기, 화장실 사용 등등등에서 3점 척도입니다. 1번 완전 자립, 2번 부분 의존, 3번 완전 의존. 결국 점수가 높을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예, 의존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IADL은 지역사회 환경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ADL보다 높은 차원의 기능 상태. 그러니까 내가 지역사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기능을 잘하느냐 이걸 보는 게 IADL. 또한 입원 후 퇴원하려는 환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도 사용을 한대요. 아, 내가 입원했다 퇴원할 때 IADL을 체크하는구나. 자, 거기 보시면 이것도 총 10문항입니다. 이거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우리 척도 배웠습니다. 척도에서 특히 삶의 질, 아까 제가 삶의 질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쓴다 그랬어.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가 모두 4개, EQ, OD. 자,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는 낮다. 별로 안 좋다. 자, SF36, SS12. 자, 요거는 뭐예요?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WHO가 제시한 삶의 질, WHO의 QOL. 예, 이거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좋다. 자, 그 다음 PWISF, 요거는 스트레스 쪽입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여기 점수가 높으면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 하면은 MMPI. 이거 워낙 많이 쓰니까. 또 CSDK, 요게 우울증 검사라고만 생각하시면 돼. 이것도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치매 검사, 이게 MMSE. 이거는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가 좋은 거다라고 하고, 요거는 이런 것들도 좀 외워두시면 돼요. 그 점수 같은 것도요. 10점 미만이면 심한 치매. 이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 하여튼 요거 24점 이상이면 정상.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근데 요 MMSE는요, 학습 효과가 있는 건 아시죠? 이 치매 선별 검사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계속 같은 분이 하시거든요. 그럼 나름대로 이게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거 만점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치매예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인데요. 이거 점수 만점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치매냐면, 운전하세요. 손님을 탔어요. 죄송하지만 어디 가세요? 어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5분 있다가 또 물어봐요. 어디라 그랬죠? 또 물어봐요. 어떤 때는 진짜 여기 타에 있는 것도 깜빡 잊어버리실 정도. 근데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좀 상태가 조금 있는데 이 점수는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분명 신뢰도 타당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GDS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약한 치매 있을 때 좀 하고 있고요. 자, 일상생활 능력 ADL, IADL 둘 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는 별로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건학적 역사적 인물, 그래서 제가 다 아실 것 같아서 비워놓은 거 비워놨습니다. 자, 맨 처음 거 뭐예요? 의료인의 지위, 보수, 과실, 의료제도 등을 규정한 거. 네? 누굴까요? 아, 뭘까요? 어딜까요? 무슨 법전일까요? 함무라비 법전. 나라도 있었는데 이거 어디였었죠? 메소포타미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의료제도를 규정했습니다. 과실 이런 거. 자, 장기설을 제시하는 사람 히포크라테스. 자, 저서로는 공기물 토지에 대해서도 했고요. 양생법도 했네요. 이때 양생법은 누구를 위한 양생법이었죠? 귀족들을 위한 양생법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거에 반발해서 나온 사람이 살레르노의 양생법. 살레르노의 양생법은 일반 시민을, 백성을 위주로 뭔가 양생을 했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설을 계승 발전시킨 사람, 갈렌 또는 갈레니우스라고 합니다. 위생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죠. 자, 프론티누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로마의 상수도 위생을 제시했대요. 최초로 보건행정 관련 문헌을 남긴 사람. 여기까지가 고데기. 여기까지 고데기. 자,
자, 그 다음에 자, 저서로 전염과 간염병이 그 치료, 보이지 않는 종의 존재. 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그만 뭔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구죠?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조그만 게 있다고 얘기했는데 프라카스트로. 프라카스트로. 그냥 말 그대로 프라카스트로 외우시면 돼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조그만 게 있다. 현미경도 발견되기 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서로는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 인체 해부에 대해서 기술한 사람, 해부학의 선구자, 예, 베잘리우스. 이 사람이랑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있었는데, 하비, 혈액순환을 발견한 사람, 동물의 혈액순환을 발견한 사람, 하비 있었었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칸, 노동자의 질병, 최초의 직업병을 기술하는 사람, 산업보건의 시조, 라마찌니. 자, 요 사람도 알 것 같아요. 최초로 생명표를 작성한 사람, 존 글런트. 그 다음에 하이젠즈라 해서 요 사람이 이 사람도 생명표를 작성하긴 했는데요. 이 사람이 평균 수명 계산법을 개발한 사람. 평균 수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평균 수명 계산하는 거를 개발한 사람이 하이젠즈예요. 여기까지가 근세 중에서도 초기 앞에 뭐죠? 무슨 주의죠? 중상주의. 플라카스트로, 베잘리우스, 라마찌니, 존 그란트, 하이젠즈까지. 이 사람이 근세 중에서도 중산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이 완전한 의사경찰 체계, 그리고 국민건강,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프랭크.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그런지 약간 좀 강하지. 완전한 의사경찰 체계. 자, 그 다음에 우두종둔법. 예, 제너입니다. 제너. 우두종둔법을 실제로 실시도 했습니다. 제너. 그 다음에 베르노일리, 이 사람은 통계적인, 그러니까 두창의 예방 효과, 두창의 진단 판정에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했다 그러고요. 라플레이스라고 어디서 들어봤는데, 우리 보건행정하는 사람 들었을 텐데, 라플레이스. 기억하시지 않으세요? 라플레이스? 들어본 기억은 나세요? 응? 의사결정할 때, 맥시, 거기서 라플레이스 기억하시죠? 라플레이스가 뭐였었어? 좋은 점, 그러니까 이익이 많아, 그리고 손해가 있어. 요 두 개를 통계내서 반으로 하는 거. 이게 라플레이스. 그래서 라플레이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기 확률론을 제시한 거예요. 질병에 대한 통계 분석을 비교적 정확하게 확률로 접근해 들어간 거 아시면 돼요. 라플레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버, 열에 관해서 레포트 쓴 사람 누구세요? 체드윅. 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게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 몇 년? 1848년. 그거 말고도요, 이 사람이 묘지위생 등에 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그러네. 묘지위생. 그리고 공중보건운동의 선구자 하시면 돼요. 체드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미스 있습니다. 스미스 건강철학. 항해 검역법을 제정했다고 그러네요. 스미스라는 사람. 스미스 우리 어디서 많이 들었더라? 모르세요? 스미스? 처음 들으셨나? 처음 들었어요? 스미스라는 사람? 몰라. 하여튼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스미스라는 사람 좀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항해 검역법에 대해서 제시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 누구세요? 매사추세츠주의 위생위원회 보고서, 보건사업 시행에 지침서. 그래서 미국 사람인데. 세터 씁니다. 미국 사람. 자, 그 다음이 콜레라 발생의 전파 양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세터까지가 근세 중에서 뒷부분, 무슨 주의? 계몽주의. 산업혁명 시대. 세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콜레라 발생의 전파 양식에 대해서, 콜레라 발생의 전파 양식이 누굴까요? 스노우. 자, 그 다음에 실험 위생학의 아버지. 예, 페텐코프. 메넨대학에서 위생학 강좌를 개설했죠. 페텐코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부법을 개발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석탄산 살균법, 고온멸균법. 누구죠? 리스터. 그렇지, 리스터. 석탄산 살균법을 개발한 사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알겠지? 탄저병, 닭콜레라. 솔직히 닭콜레라를 발견한 게 아니라 닭콜레라 백신을 발견한 거지. 백신. 광견병, 항혈청을 발견한 사람. 누구세요? 파스테르지, 파스테르. 파스테르. 그러니까, 광견병, 항혈청을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파스테르는 뭐라 그랬어? 백신을 발견한 사람이죠. 백신. 이게 뭐죠? 인공 능동면역을 발견한 파스테르입니다. 그 다음이 파상풍균, 결핵균, 콜레라균을 발견한 사람. 이게 코우죠. 코우. 승홍수 소독법, 고온 증기 멸균 소독법, 저온 소독법을 개발한 사람. 이게 코우입니다. 그 다음에 베링이라는 사람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파상풍 항독서, 디프테리아군 항독서, 혈청을 발견했대요. 하여튼 요게 베링. 자, 그 다음에 벨란틴이라 해서 모자보건 사업을 좀 주장했고요. 모자보건 사업을 실제로 실시를 했다고 그러네요. 자, 여기까지가 근대기. 그러니까 아까 페텐코프서부터 그 다음에 벨란틴까지 요게 근대기. 자,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을 정의한 사람 누구죠? 윈슬로우. 페텐코프가 아니라 스노우구나. 스노우서부터 그 다음에 벨란틴까지. 자, 그 다음에 알렉산더 프레밍이라고 처음 들어보셨을 거야. 제가 예전에 뭐 설명하면서 페니실린이 나오면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이 살게 됐다라고 한 거. 이 페니실린을 발명한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이에요.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은 뭐 그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수상한 사람이 되게 워낙 유명해서 이 사람도 좀 아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설 좀만 들어갈게요. 장기설 워낙 아는데 좀 이게 좀 색다른 조건을 해봤습니다. 자, 장기란 더러운 공기라는 건 아시죠? 근데 이 더러운 공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축축하고 더운 땅에서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건조할 때 생기겠어? 비가 올 때 많이 생기겠어? 네, 여름에 장 맞을 때 많이 생기는 거죠. 축축하고 더운 땅에서 생기는 오염된 공기, 독기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를 의미하고 인체가 나쁜 공기 노출이 되면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4개의 체, 아시죠? 혈액, 점액, 황달, 흑담의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균형이 깨졌을 때 병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히포크라테스 학파가 주장했고 갈레누스, 갈렌에 의해서 계승 발전됐다. 이건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1번, 2번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콜레라가 오염된 물에 의한 것인지 나쁜 공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19세기 말까지 논쟁이 될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었대. 그래서 콜레라가 굉장히 말이 많았나 봐. 근데 요거를 이제 아니다, 오염된 물이라고 딱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노우. 그래서 스노우가 장기설을 폐기시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입니다. 최근 수정된 3단계 질병 발생에 대한 예방 활동. 그래서 이게 최근이에요. 최근 거.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거 가르쳐 드릴까 말까 지금 되게 고민이긴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아시죠? 네. 1차 예방은 질병 전 단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증진, 특수 예방이 여기 들어가요. 건강 증진은 건강한 생활 양식과 식이, 환경 위생, 건강 위해 행위 개선 이런 것들이고요. 특수 예방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방 접종. 예,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 1차 맞습니다. 2차를 보시면 질병이 잠복기 때 하는 거예요. 요게 조기 발견, 조기 치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집단 검진. 자, 3차 잠깐 볼까요? 질병 발현기예요. 그래서 치료, 악화 방지, 재활.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 악화 방지가 몇 차였었는지 기억하세요? 이게 2차였거든요. 근데 최근 수정된 3단계가 요게 3차로 갑니다. 3차로.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알려드릴까 말까 되게 고민스럽긴 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치료 악화 방지를 2차로 좀 알고 계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이렇게 바뀌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9번 문제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10번은 히포크라테스. 자,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것도 좀 처음 알았을 것 같아서,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을 진행 정도에 따라서 급성, 만성으로 구분을 했고요. 전파 범위에 따라서 전염병과 풍토병으로 분류를 했대요. 그래서 풍토병에 대해서 제일 처음 얘기하는 사람이 히포크라테스예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아시면 되고, 또한 해부 생리 병리학적 측면에서 4개의 체액을 설명한 것도 아실 거고요. 그래서 급성, 만성, 또
아까 말한 전염병, 풍토병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발음을 좀 잘못했나봐. 버나드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베르나르래요. 베르나르. 자, 이 사람 누군지는 아시죠? 외부 환경, 내부 환경, 항상성을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은 프랑스 실험의학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자, 이 사람 생리학 교수, 의학 공부했고 생리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지방 소화에 있어서 췌장액의 기능, 꼭 간의 글리코겐 합성, 뭐 등등등을 연구를 했는데요. 네 번째 보시면 가장 큰 업적은 생명체의 내부 환경에 대한 항상성의 개념을 탄생시킨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도 나왔다. 아까 그랬을 거야. 내부 환경에 외부 환경 이런 거. 하여튼 요거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그냥 아시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관리사업 중에 전염병 관리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모자보건이 먼저 시작됐다고는 하는데 그게 아니야. 전염병, 특히 결핵관리사업이 제일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고. 자, 위생학은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도록 할게요.